역시나 예상대로 노란봉투법 시행 전후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엄청나죠. 언론에서는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조 파업을 엮어서 비판 중이고, 이 기사를 본 대중들은 당연히 이 비난에 쉽게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스포일러에서 노조와 관련된 비판을 다양하게 해왔고, 그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면서 노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다는 건 우리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란봉투법하고 현대차 노조 비난을 엮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비판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그 비판이 성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이 현대차 노조와 같은 강성 노조의 줄파업으로 연결된다는 건 인과관계가 잘못됐는데, 이걸 막상 짚어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노조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세 가지 주체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노조 파업과 연결짓는 언론, 이런 비판을 쉽게 수용하게 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정적 여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노조, 그리고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정치적인 논리와 구성으로 전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고 노란봉투법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끼리 갑론을박을 나누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 노조 파업하고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그렇게 말이 많은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대체 뭐고, 이걸 강성 노조 파업하고 연결짓는 게 무리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비판해야 할 포인트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BPD 호텔에선 차만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유튜브 BPD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원마다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표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BPD 호텔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일단 핵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을 관통하니까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불법 점거와 폭력 파업이 합법화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다? 이미 있는 금지 조항, 노조법 제4조와 제42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불법 점거와 폭력 파업을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야, 그런데 왜 언론들은 그렇게 날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기사 몇 개만 검색해봐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강성 노조의 불법 점거와 파업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사가 많거든요. 심지어 기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할 때는 정확한 워딩이나 문장을 인용하고 팩트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노조법 제4조와 제42조가 유지되면서 불법 점거와 폭력 파업은 합법화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대체 이 노란봉투법으로 뭐가 바뀌는 거냐? 간단합니다. 우선 뭐가 바뀌는지부터 보고 이에 따른 논란이 사실인지 따져보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뀌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청 직원과 같은 사람들을 간접 고용 영역으로 규정하는데, 이 간접 고용 영역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인 사측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 대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죠. 하청 노동자들까지 나서서 원청하고 싸우게 된다 이건가? 이런 건데, 이건 범위를 잘 봐야 합니다. 하청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근로 조건을 실질,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현대차를 비롯한 수많은 원청들이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원청들이 무조건 모든 하청과 교섭하는 구조가 아니란 거죠.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컨대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뭔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해야 하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 금지 범위를 그 밖이 노조 활동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다루시냐? 그럼 불법 점거하고 이것저것 다 깨부숴도 기업은 노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는 애초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건 손해배상을 금지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개별 근로자들마다 시위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각자가 책임져야 할 만큼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바꾼다는 거죠. 한 개인한테 수백억 원짜리 책임을 묻는 게 애초에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도 겁박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여 있냐? 법원이 개별 근로자의 책임 비율,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불법은 안 되지만 혹여 그렇다 해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각자 책임질 만큼만 지게 해야 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거고요. 세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체 협약 위반 같은 것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불법이나 폭력 파업은 할 수 없고, 사측이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노조가 아닌 사측에 있는 거고, 이건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법원도 오래 전부터 정리해고나 조직 통폐합 같은
같은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경영권까지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왔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 판례가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아니 어차피 불법도 여전히 불법이고 사실상 기존 판례도 유지되는 거면 뭐하러 시끄럽게 개정을 해? 이런 건데요. 이것도 자료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책임 주체의 정합성, 그러니까 권한은 곧 책임이라는 걸 법에 명시한다는 겁니다. 하청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교섭 의무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기서 쉽게 빠지는 오류를 보면 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 원청은 모든 하청의 교섭을 감당해야 한다. 이건데 이건 앞에서 본 것처럼 조건을 충족하는 하청만 해당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취지는 뭐냐? 조건을 충족하는 실제 결정권자가 협상 초기 단계부터 테이블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섭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사측이나 노동자나 서로 필요한 게 뭔지 명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큽니다. 두 번째는 극단값을 낮추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무차별적으로 대형 손해배상을 걸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실제로 손해본 액수가 1억이에요. 그런데 한 개인한테 300억 원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대요. 이런 건 노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개인한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고 폭력적인 시위에는 기존대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책임져야 하는 만큼 책임지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의 기업 운영 구조를 반영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업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청을 비롯한 간접 고용 형태가 거의 필수고 일종의 플랫폼 형태로 기업 전체를 운영합니다. 워낙 간접 고용이 광범위한 산업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통제력 있는 주체들, 노동자 대표나 하청업체 실무 대표 같은 사람들도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섭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국회 보도나 정부, 각종 로펌들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개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입니다. 우선 미국은 NLRA 전국노동관계법으로 보호되는 쟁의 행위, 즉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함부로 소송을 못하게 해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도 재산 파괴와 같이 규정상 보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상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역시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파업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파업이면 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뒀습니다. 여기도 불법엔 책임지고 합법은 보호하겠다는 게 명확한 거죠. 이게 워낙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되고 있기도 하고 자동차 관련 노조들은 특히나 강성 노조로 분류되면서 이 논쟁이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하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 부분이 모든 주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주체를 나눠보면 이것도 역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론, 노조, 그리고 국회와 정부인데 우선 첫 번째 언론부터 보겠습니다. 대중들이 언론의 논리와 헤드라인을 특히나 노조와 관련된 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간 강성 노조가 해온 게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성 이미지와 불법 점거했던 장면들이 너무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대중들은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거부감 없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터지면 언론을 비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언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저널리즘에 얼마나 진심이냐를 떠나서 언론 개혁을 이야기할 때 수익 구조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언론사 평균치를 보면 광고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그런데 뭐 오늘 주제에서 이런 이해관계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진짜지켜보면 노란봉투법 문제도 분명 언론이 비판받을 점이 많긴 하지만 노조도 뭔가 비판받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체인 노조로 이어지는데요. 이건 그냥 노란봉투법 통과 전으로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왔는지만 보면 됩니다. 하필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 와중에 현대차는 7년 만에 파업권을 얻었다 하고 한국GM은 철수설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조 지도부라면 언론에서도 노란봉투법과 파업을 부정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킨다? 노조 지도부 중에선 이런 걸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노란봉투법 통과 전이라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차라리 올해는 파업 없이 임단협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말했어도 노란봉투법과 파업, 강성 노조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연결되는 일이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더 재밌는 건 현대차 노조가 강성 노조인 건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팩트는 2018년 이후로 7년 동안 파업을 안 했습니다. 올해도 파업을 안 한다고 선언해버렸으면 현대차 노조는 7년 연속 무파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면서 실제로 파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흐름을 읽지 못한 것만 문제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것도 노조 스스로 정치적인 주체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많은 걸 볼 필요도 없이 민주노총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불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애초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노조들이 시작부터 불리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노조랑 사측이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첫 단계인 협상한 제시부터 언론에 모두 생중계된다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어떤 물건을 5,000원에 팔고 싶어요. 그런데 상대가 분명 깎아달라고 할 것 같다. 그럼 아예 처음에는 5,500원을 부르고 상대가 깎아달라 하면 마지못해 깎아주는 척을 하면서 5,000원만 달라고 하잖아요. 노조가 임다른 바다 들고 나오는 요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임금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 입학 졸업 축하금 같은 것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협상안을 처음 제시할 때 나온 말들이지 그 뒤로 실제로 이뤄진 건 거의 없거나 요구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타결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어차피 안 되는 걸 알면서 이런 걸 계속 언급하는 노조 측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일과 관련된 거면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노조가 사측에 양보하기로 한 걸 강조한다던가 아예 어떤 큰 제안을 하려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중들이 접하기론 이게 생산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미 충분히 연봉이 높은데 왜 저러는 거야? 업계 관행이라고 사회적으로 이런 내용이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조도 지도부가 바뀌고 그 지도부가 아예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미 사회적으로 깊게 박혀있는 강성 노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을 거고 이 영상이 나간다 해도 행여 그 파업이 매우 합법적이고 신사적이라 해도 노란봉투법과 계속 연결될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정할 게 있다는 건데요. 애초에 이걸 계속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니까 돈을 더 준다라고 인식하고 이게 확장돼서 파업해도 돈을 더 준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거냐? 지난 2014년에 쌍용차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그 뒤로 노란봉투라는 이름으로 시민 성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렇다 보니 돈 퍼주는 법이다, 손해배상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은 여전히 불법이고 폭력 시위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만 지게 하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취지입니다. 차라리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부르던지 노란봉투법이라 계속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걸 명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은 것도 지금의 논란과 갈등에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